어떤 자살한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 정세랑의 소설 시선으로부터의 한 대목입니다. 2015년 부산 모대학 부총장을 지내면서 자신의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가족과 지인에게 남기는 말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애도사가 이어졌을 뿐 여권 관계자 중에 그 누구도 가해자인 장 전 의원이 가졌던 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10년 가까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권력자의 사망으로 단죄받지 않은 위정자의 죽음으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시간은 얼마나 더 길고 험해야 할까요? 피해자는 사건 이후 가해자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했지만 긴 시간 동안 겪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로 용기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은 자살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일어난 가해자의 갑작스런 죽음은 진실을 규명해서 가해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받는 경험을 얻지 못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짓눌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해자 사망에 따른 무조건적인 수사 종결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가해자의 사망은 형식적인 사건 종결 사유일 뿐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의 존재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수사 보고서 및 종결 문서에 명확히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마주하면서 피의자의 죽음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죽음으로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피해자는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부조리를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Every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번 순서는 월담의 노동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원곡의 조영신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법무법인 원곡의 조영신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영신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용현님이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사건인데요. 한 국회의원의 비서였던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였던 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하자 그 국회의원이 자살을 했던 사건, 네. 이 사건과 함께 최근에 이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저뿐만 아니라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네. 피해자는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어렵사리 용기를 내서 고소에 나서게 되었고 사실은 기자회견까지 앞두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피의자 신분이던 국회의원이 갑자기 자살을 한 거죠. 네. 그 바람에 이제 공식적인 문제 해결이 좌절된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건이죠. 네, 맞아요.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극심했을 텐데요. 네. 사건이 이렇게 종결돼 버려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자살이라는 행위가 이제 모든 것에 면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좀 그런 분위기는 사회적으로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일단 성희롱과 성폭력이라는 표현이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가자면요. 네. 성희롱과 성폭력은 모두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이나 말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율하는 법률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성폭력은 형법이라든가 성폭력 특별법과 같은 법률들로 규율되는데 네. 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율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직 내에서 성희롱의 예방과 근절을 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 모두 성별 차별에서 비롯되는 행위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성희롱은 이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률에 따라서 규율되는 반면 성폭력은 직장 내이든 밖이든 무관하게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네. 영신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희롱이랑 성폭력은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 같고요. 네, 네. 참고로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건 개인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네. 이렇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으로 그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은 언뜻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성폭력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성희롱은 일터라는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관련 법에 따라 규율된다는 점에서 차이점도 분명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벌써 한 두 번째 다루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노동상담소 거의 초반에 맞아요. 1회였나? 그때 직장 내 성희롱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성희롱이 뭔지 알았으니까 네. 그럼 직장 내 성희롱이 뭔지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행동이나 말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참 문장이 길고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정의이죠. 네, 그러게요. 네. 이게 하나하나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단 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그런 행위의 행위자는 네. 사업주이거나
뭐 상급자거나 또는 동료 근로자입니다.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근로자도 행위자가 될 수 있고 당연히 남녀를 불문합니다. 네. 그리고 고객과 같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도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행위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뭐 어떤 성적인 행동이나 말을 해가지고 나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면, 그리고 어떤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내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그랬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용신님 방금 말씀 중에 네. 그 업무와 관련해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일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업무 수행 기회나 업무 수행에 편승하였다면 되는데요. 이게 좀 말이 또 어렵죠. 네. 뭐 법률 용어가 다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중에 그 중에 발생했거나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한 시간 동안 발생했다면 네. 그러면 모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사례들을 예를 들자면, 네. 출장을 가서 업무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숙소에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아니면 뭐 회식을 갔다가 발생했거나, 네. 아니면 출장지로 이동을 하는 중에 발생했거나, 뭐 체육대회나 야유회를 가서 발생했거나, 그런 경우에도 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것도 가능해요.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성적인 내용의 그림이나 영상, 뭐 글을 보낸다거나 뭐 계속 연락을 해서 따로 만나자고 하거나, 이런 행위들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희롱의 발생이 제가 처음에 이해했던 것처럼 뭐 네. 반드시 근무제 안에서만 발생해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밖의 경우일지라도 성희롱이 발생한 상황이 그 업무 관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신님이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네. 많았죠. 사건들의 사례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제 출장을 가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반주를 곁들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술이 들어가니까 그 식사 자리가 좀 길어지기도 했었고, 그러던 중에 직장 상사가 우리 피해자에게 자꾸 피부가 참 곱다. 피부가 곱다. 이렇게 말만 해도 좀 불쾌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말 자체가. 근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지고 어깨를 만진 거예요. 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직장 내 성희롱 겸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죠. 네. 실제로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됐었고, 지금 이제 형사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회식하는데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하라고 그렇게 시켰던 사건도 있었어요. 피해자는 정말 자신이 무슨 이런 표현도 좀 적절하지 않지만 직업 여성 뭐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셨던 사건인데, 이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인정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VIP 고객이 저녁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회식 자리가 마련이 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고객이 막 이렇게 남성이었는데, 이제 피해자는 여성인데 노래방에서 이렇게 허리를 감싸고 안으려고 뭐 그랬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 상사나 뭐 사장님이나 같이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객이 행위를 한 사건인데도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강제추행도 인정이 되고 직장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었던 사건이죠. 업무상 관련성이 있으니까요. 네네. 회식 자리였잖아요. 네. 그리고 뭐 탕비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백허그를 하고 뭐 자꾸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는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아이고. 네, 뭐 끝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피해자는 행위를 했었던 그 가해자보다 직급이 좀 낮은 여성 노동자였어요. 이제 고객에 의한 성희롱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좀 말단 사원이었거든요. 네. 고객과 이제 그
회사원, 직원의 관계라면은 요것도 분명히 위계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정말 그냥 일회성으로 잠깐 들렸던 고객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좀 VIP 고객이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죠. 그러게요. 네. 아, 정말 방금 열거하신 사건만 얘기를 들어도 진짜 숨이 막힐 지경인데요. 뭐, 정말, 네. 욕해도 되는 방송이라면 욕도 네.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아무튼,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네. 만에 하나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신고를 해야죠. 네. 근데 신고를 하는 거 그 행위 자체가 좀 두렵거나 걱정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좀 가까운 상담소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자체마다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가까운 곳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서 연락을 하고 방문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 사건이 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죠. 물론 월담 노조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일을 이제 경험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월담 노조에도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방송에서 월담의 노동상담소에서 이제 영신님이 하시듯이 이렇게 네, 네.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친절하게. 네, 네. 제가 상담해드릴 수 있죠. 네.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아보는 그 과정 자체가 또 자기 자신에게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꼭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러면 신고는 어디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 내에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고충 전담 부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장님한테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예. 신고 방법은 정해져 있는 양식이 없어요. 회사마다 이렇게 신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양식이나 절차를 정해놓는 회사들도 있긴 한데 좀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요. 네. 그런 게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전화나 문자로 이메일로든 뭐든 편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좀 나중에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증명이 될 수 있게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네네. 그렇게 어쨌든 증명할 수 있게 자료를 남기는 게 좋다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저는 그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런 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성희롱을 한 당사자일 경우,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사장님이 당사자인 경우도 많죠. 나쁜 사장들. 네네.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이렇게 회사에 신고를 해봤자 이게 사장님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건데 이게 제대로 될까 이런 고민이 더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는 게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서도 되게 쉽게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 홈페이지만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꼭 방문을 하셔야 되거나 네. 전화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회사에 이런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가 되면요. 네.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네, 빨리 바로 이렇게 어떻게 조사할 사람 꾸려가지고 조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해 주거나 유급 휴가를 주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때도 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필요한 조치들, 뭐 징계 같은 걸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요. 네. 이렇게 징계를 하려고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들은 모두 비밀 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 가해자한테 네. 이제 이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네. 그 직급을 가진 사람이 가해자랑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뭐 복귀 절차가 이렇게 될 거고 뭐 피해자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길 원해 뭐 이런 거를 상의한다거나 네. 요러면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거네요. 가해자와 상의를 한다고요? 예. 가해자와 사장님이 예. 그러니까 뭐랄까 피해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약간 가해자의 편에서 예. 가해자에게 편하도록 조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가해자의 네. 목소리를 막 경청하고. 그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부합하는 그런 조사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쵸. 조치나 조사라고. 불공정한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지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때에는 이제 근로감독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 회사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회사 인사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라거나. 근데 요즘에는 보통 이제 노무법인 같은데 의뢰를 해서 이제 외부에서 업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회사에 신고를 해도. 근데 아무튼 이제 근로감독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이제 고용노동지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을 때는 직접 조사를 하고요. 먼저 피해자 조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행위자인 가해자 조사를 하고, 뭐 참고인 조사도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요. 네, 이렇게 조사를 하고, 뭐 고용노동지청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네. 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시정하라는 그런 내용의 권고를 내리고요. 네. 그러니까 고용노동지청은 이제 시정 명령이라고 하고 인권위는 이제 시정 권고네요. 네, 네. 네. 그 어쨌든 약간 좀 강제성이 있는 건 이제 명령이 그렇겠네요. 네, 시정 명령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시정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처벌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뭐 초반에 예방, 근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서 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이 조치라는 것은 네. 일반적으로 징계를 뜻해요. 잘못이 작다면 경고에 해당하는 견책부터 잘못이 매우 크다면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내용이 이렇게 그냥 성희롱에 끝나는 게 아니고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앞에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있었던 그 국회의원 사건처럼 예. 뭐 이제 뭐 성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강간 등의 예. 성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는 외에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성희롱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해서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행위자에 대해서 뭐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이렇게 행위자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네. 네. 그냥 신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또 다 대응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상담을 받은 560명 가운데 82.3%인 461명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직장 관계자가 2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친척, 인척 관계,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 이웃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공간, 생활 공간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쉽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계 서열이 강조되고 지위가 권력이 되는 수직적인 기업 문화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영신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벌써. 예, 벌써가 아니라 이제 쭉 저희가 길게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제 노래 한번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이제 봄이니까요. 네. 봄에 잘 어울리는 곡인데요. 가수 아이유의 라일락입니다. 네.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월담의 노동상담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내리는 꽃가루에 눈이 조금만 눈물이 고여도 꼭 참을래 내 맘 막힌 비밀 쓸어 노릇거울에 넣어두고서 영원히 돼감을 순간이니까 우리 둘의 마지막 페이지를 잘 부탁해 어느 작별이 보다 완벽할까 Love me all with your spring 꽃이 지는 날 goodbye 이런 걸 말이 어울려 꽃잎 같은 년 우리 봄날의 클라이막스 얼마나 기쁜 일이야 Love me all with your spring 봄바람처럼 Love me all with your spring 봄바람처럼 기분이 바라건 노래 구름에 애꼬리는 살짝 올린 채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바람은 더 완벽한 건지 오늘따라 내 모습 맘에 들어 정말만 그날처럼 예쁘다고 말해줄래 어느 이별이 이토록 달콤할까 Love your songs, misty dream 꽃이 지는 날 goodbye 이런 걸 말이 어울려 꽃잎 같은 년 우리 봄날의 클라이막스 얼마나 기쁜 일이야 Love your songs, misty dream 난 구름처럼 Love your songs, misty dream 난 구름처럼 너도 언젠가 널 잊게 될까 시간 표정과 오늘의 향기도 한점 사이에 스쳐간 봄날의 꿈처럼 꽃이 지는 날 goodbye 내 대답이 날려 약속 같은 년 우리 봄날의 클라이막스 얼마나 기쁜 일이야 Love me all with your spring 봄바람처럼 Love me all with your spring 봄바람처럼 Love your songs, misty dream 난 구름처럼 Love your songs, misty dream 난 구름처럼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번 순서는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코너입니다. 지난 방송에 한번 결석하셨죠? 예, 무단 결석까지는 아니고요. 사전에 고지해 주시긴 했는데 예, 저희가 공백을 메꾸지 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네. 오늘은 다행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담노조 이미숙님 모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담노조 이미숙입니다. 예. 네. 오랜만- 예. 공백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본인 소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이미숙입니다. 아, 예. 네. 이미숙님이시군요. 네, 네. 예,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결석 한번 하고 나서 공백을 많이 느끼면서 예. 되게 뿌듯했어요. 아, 내가 없으니 예, 저 예. 지경이 나는구나. 그렇죠. 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분량을 혼자서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네, 아, 네, 네. 이게 아, 지금, 그래도 방송 경력이 이제는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혼자서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야 되는데, 좀처럼 안 생기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이고, 자발로. 윤석열도 한 3년 하다가 이게 정말 역량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끌어내렸잖아요. 청취자분들이 끌어내리나요? 예, 청취자 여러분의 직접적인 힘으로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아이고, 참.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시면은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계속 이 자리를 누리게 됩니다. 아, 누리세요. 괜찮아요. 아, 예. 뭐 이렇게 농담이었고요. 잘하셨어요. 네. 토닥토닥.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요즘 네. 봄꽃이 많이 폈는데 네. 어떠세요? 뭐 꽃놀이라도 뭐 다녀오셨어요? 아, 꽃놀이는 아니고요. 네. 점심 먹고 나서 저기 사무실에 있는 동료들하고 같이 아. 잠깐 거닐었죠. 그렇군요. 아, 이게 근데 네, 네. 저희가 이제 이게 방송되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벚꽃이라는 그 꽃은 네, 네. 아마 한창 때가 지나서 네, 다 네. 이제 흩날리게 될 그렇군요. 거고, 이제 좀, 음. 원래 요새 봄이 또 엄청 짧아졌잖아요. 그쵸, 기후위기 이제, 때문에. 아, 이제 곧 더워질 아우, 거예요. 이제 막 반팔 입고 돌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네요. 맞습니다. 예. 아, 저는 이제 요즘 감기에 좀 계속 걸려가지고 아, 아니 감기가 이렇게 심하게 걸린 건 아닌데 네. 이 장기침이 계속 나요. 그래서 오늘 방송하면서도 몇 번 기침을 할 테니까 네. 양해를 해주시기. 아, 이렇게 또 예고를 해주시고. 네, 네, 예. 네. 부탁드립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 네, 예. 네. 저희가 어쨌든 뭐 데시벨은 사후에 보정해서 네. 적절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공단 뉴스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은 뭐죠? 네. 오늘 첫 소식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소식입니다. 네. 예, 최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원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 또 여기서 또 헌재가 나오는군요. 네, 네, 네. 요새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헌재에서 또 이런 판결을 다루고 있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되는데, 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거죠? 네, 예. 네, 네, 네. 이 법은 사실은 제정되기 전부터 경영계 반대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이 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잇따랐죠. 그렇죠. 올담에서도 몇 번 관련 맞아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법원이 이 법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월 28일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네. 부산지방법원이에요. 음. 최근에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대표가 이원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뭐 말이죠 이게? 심판을 네. 제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법원이 수용한 거네요. 그쵸. 제청을 했다라는 네네네, 거죠. 네. 예, 그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이원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해당 법률에 이원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부산지법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그리고 책임주의 평등 원칙 그리고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제대로 얘기한 건가요? 네네네. 라고 하면서 이제 신청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좀 그래요.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또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참 이게 뭐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내 책임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되게 불평등해, 불공평해. 뭐 이런 그쵸, 얘기를 그쵸. 지금 기업 사업주가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이게 사실 그동안도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중소기업 단체라든지
소상공인들, 사건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 소원을 낸 적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처럼 법원이 위헌 여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직접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게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파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노동계에도 즉각 반발을 했고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성명을 냈는데, 법원이 이헌 심판 제청을 한 것은 현행법의 취지와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외면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우선시하는 위험한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 안전 무관심을 조장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나라가 해외의 다른 선진국들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재가 빈발하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제정된 법률이거든요. 네. 이미 뭐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을 시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네. 어떤가요?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긴 한 건가요? 네, 뭐 그간 그 고용노동부가 이제 이렇게 관련한 법들을 어느 정도 수사했는지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총 866건을 수사해서 그 중에 160건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검찰은 총 76건을 기소했고 그 중에 36건만이 법원에서 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된 건 대비 인정된 건수가 너무도 미약한 거죠. 그러네요. 그나마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법 취지와는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네. 지난달 그 4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문수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다. 그리고 뭐 아까 그 법원 부산지법이랑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우리 고백을 했네요, 고백을. 장관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아니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를 사장이나 회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죠. 이 점이 잘못됐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장관의 발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현재 판단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문수 씨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이제 뭐 대권을 노리고 있나 봐요. 네, 그렇다고 하죠. 근데 이분의 그 사고 방식이나 태도를 보면 자기도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뭐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자기 직원들이 모든 걸 다 뭐 현장을 꿰고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으로 치면 사장이나 회장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과연 대권을 도전해서 뭐 그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입증될지 인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죠? 예, 아무튼 뭐 정부도 그렇고 법원,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알고서도 떠드는 얘기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한 이 법의 본래 취지를 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공단 뉴스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야기인데요. 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연간 휴가 발생일이 전체 평균의 절반 남짓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26일이었고요.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휴가의 경제적 효용 분석
예, 계속 하시죠. 재밌죠? 예. 분석과 휴가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2023년 휴가 발생일은 8.2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 평균 휴가 발생일이 14.7일이라고 하니까 절반에 불과한 것이 맞죠.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규모는 몇몇 명 같으세요? 읽을게요. 200, 230만 여명 아닐까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230만 여명이라고 여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오직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서 15일부터 25일까지 의무적으로 유급 연차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법제도가 더 많은 법제도를 통해서 더 많이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그것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따르면 휴가 발생일 수는 사업체 규모하고도 좀 비례를 했어요. 아까도 뭐 5인 미만 네. 얘기했잖아요. 이 중에 또 10인 미만 사업장은 10.5일,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13.5일, 그리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이보다 조금 더 많네요. 15.8일, 그리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16.3일. 이렇게 각각 나타났어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연간 18.2일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휴가 발생일이 좀 많아지네요. 그러네요. 네. 이게 사업장 규모도 규모지만 뭐 고용 형태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랬죠. 네. 그리고 휴가를 실제 사용한 횟수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네. 정규직은 평균 15.7일의 휴가가 발생했고 그중에 11일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비정규직은 7.9일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5.2일만 썼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휴가 발생인과 그리고 사용도가 이제 2배 가까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네요. 여기에 또 하나의 차이가 노동조합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노동자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인 경우에는 연간 휴가 발생일이 18일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 노동조합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는 14.4일. 그리고 아예 제가 잘못 설명을 했네요. 또 이런 네, 게 또 생방의 묘미죠. 저희 지금 생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노조가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14.4일이고요. 그러니까 비조합원. 네, 그렇죠. 아예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는 13.9일에 휴가가 발생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엉망진창이네요, 제가. 늘 지금 그랬지만. 일부러 지금 분량 채우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그 실권리가 뭐 사업장이 크건 작건 아니면 뭐 정규직이거나 또는 뭐 노동조합이 있어야만 보장이 된다는 사실이 좀 씁쓸하네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뭐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뭐 정규직이신가요? 노동조합에 가입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네. 뭐가 그렇게 재밌으시죠? 아니, 너무 이제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이 2025년도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3월 4일에 공고가 됐어요. 보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 66억 원이 증액된 299억 원으로 책정하면서 출연액 포함 총 752억 원이 복지비 지원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용현님이 조금 해주세요. 네네.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그 대기업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해서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출 비용의 50%를 지원하거나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대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 출연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택 구입이나 장학금, 경조금 등에 지원된다고 하네요. 네, 네. 한마디로 기업 여러 곳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여기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서 노동자의 복지비로 사용되게끔 한다는 건데요. 네.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혜택 수준 편차는 지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2023년 기준을 보니까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복지 비용은 15만 1,000원으로 파악이 돼요. 네. 그리고 월 평균 43만 4천 원인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이에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를 지원한다면서 2015년부터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16년부터는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애초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한다는 목표와는 좀 다르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의 100%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뭐 평가 점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댄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뭐 기업주의 의지가 없는 이런 기업들을 노동자들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이 취지 자체는 좋은데 기업 중심의 운영과 뭐 기업의 복지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금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더 많은 노동자를 배제 없이 포함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공단 뉴스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인데요.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이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좀 발표를 했어요. 네. 쭉 보니까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장한 사업장이 지난 10년 새 4회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024년 지난해에는 14만 4,500개의 사업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엄청나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장을 쪼개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뭐 다른 직원들은 사업 소득자로 위장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게 하는 등 이런 꼼수를 통해서 사업장 규모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근로기준법도 회피하게 하는 거고 그런 사업장이 지난 10년 동안 무려 4배나 증가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네. 그렇게 기업의 몸집을 줄여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으로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금기법 적용 제외가 이처럼 위장 사업장을 확산하고 부추기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시급하게는 위장 상시 근로자 수 축소를 방지하는 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네. 여기에 또 그 토론자로 나오신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영세 사업자의 법 준수 능력은 사업장 규모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뭐 해고 제한이라든지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지급, 휴업 수당,
징계 절차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려고 스스로 몸집을 줄이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업주가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군요. 네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잖아요. 당연히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텐데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공단 뉴스 풍성하게 준비해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미숙님, 네. 마지막 가시면서 노래 한 곡 선물해 주시고 가세요.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대본을 껐어요. 그래서 용현님이 그냥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 네, 또 봬요. 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리카겔의 류데 자케이루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마다 위헌,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는 계몽령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헛소리로 두둔했던 그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건 국회로 또 거리로 나와서 저항했던 시민들과 소극적이었던 군 경찰 덕분이라고 헌재는 평가했습니다. 지난 4월 4일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헌재의 선고 요지는 오랜 시간 불면의 나날을 보내야 했던 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작년 12월 3일부터 추운 날 거리로 뛰쳐나와 맨몸으로 탱크와 군경에 맞섰던 시민들, 그렇게 한겨울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보내며 민주주의를 지켰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던 문구를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은 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루도 모두 안녕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이수다. 저는 임용현이었습니다.